금과 화폐의 역사 세 번째 마지막 영상.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쩌다가 로마는 몰락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사회에서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식민지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국가 경제의 중심축은 식민지 확장을 통한 수탈과 전쟁 포로들로 구성된 노예 경제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흑해 북부와 러시아 지역에서 대규모로 수입된 슬라브족 노예들입니다. 얼마나 슬라브족 노예가 많았으면 현대 영어의 슬레이브, 노예라는 단어가 라틴어 슬라브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노예제는 당시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서 어린애의 숫자가 노동력과 부의 원천이었듯이 노예 경제를 기반으로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민주정 사회가, 동방에서는 봉건주의 전제국가가 출현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와 로마는 특별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동방과 달리 기후 조건이 농업에 적합하지 않아서 대규모 경작과 목축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지역을 정복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대의 경제사는 곧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빼놓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관은 오로지 순수하게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에는 상업활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업으로 여겨져서 상업경제가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옛날 아시아 국가 중국이나 우리 선조들, 동양에서도 산농공상으로 직업을 구별해서 상인을 천대시하는 문화가 있었죠. 요즘 대한민국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돼도 돈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인데 말이죠. 기원전 4세기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시민은 노예나 상인처럼 천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농업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영향으로 로마인들 역시 상업을 천시했습니다. 상업을 이방인이나 하층민이 하는 하찮은 것으로 경시를 했습니다. 고대의 부국 강병책은 농업과 전쟁이었습니다. 자국의 농지를 확장하는 것이 부국의 길이었고 정복지에서 물자와 노예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강병책이었습니다. 농업 생산의 핵심이 노예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보병으로 참전한 자영농들은 피해가 누적된 반면 승전한 장군들과 귀족들은 새로운 영지를 획득해서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층은 몰락을 하고 귀족층은 성장을 하면서 심각한 부의 양극화가 발생을 했고 중산층 농민들의 몰락은 농업 기반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농촌뿐만이 아니고 도시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예 부족이었는데 2세기에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이르러서 정복전쟁이 중단되면서 노예 공급이 끊기고 이것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에 인력난에 빠져서 농업 생산체제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토지를 임대하고 수확물의 일부를 상납하게 하는 소작농 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세기, 3세기에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3분의 1이나 감소해서 농업 노동력은 물론 군사력까지 약화되었습니다. 패배라는 말을 모르던 로마 군대가 당시 빈번히 다른 나라에게 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로마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드라크마 은화에 구리를 섞어서 통화량을 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화에 구리를 좀 섞으면서 양이 많아지는 거겠죠.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화폐 가치 하락 사례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주노 신전에 모네타라는 조폐소를 설치해서 화폐를 대량 발행했습니다. 이 모네타에서 현대 영어에서 돈이라고 하는 머니가 유래를 했습니다. 화폐 가치의 본격적인 하락은 1세기 네로 황제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로는 세금 징수 규칙을 공표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에게 징수권을 1년이 지나면 소멸시켜서 세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1년 지나서 세금을 소멸시켜주면 저라도 그냥 버텨서 탕감 받겠습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 로마나 결국 인간인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죠.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64년 네로는 로마 대화재 재건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금화와 은화에 약간의 구리를 섞어 유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구리 함량이 적어서 시민들이 눈치채지 못했죠. 그리고 계속 로마 재정이 고갈이 되자 네로는 금화와 은하의 순도를 이번에는 각각 4%와 10%씩 낮춰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금의 함유량을 4.5%, 은의 함유량을 11%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이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117년 로마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군사활동을 이끌던 트라야누스 황제는 은화의 은 함유량을 15% 줄이고 이후에 180년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는 25%가 줄었습니다. 그 뒤에 septimius 황제 때는 45%, 카라칼라 황제 때는 50%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고티쿠스 황제 시대에는 데나리온의 귀금속 함유량이 원래의 2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내려가서 로마는 3세기 초 무려 10,000%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상품 대금으로 로마가 발행한 데나리온 은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구도 데나리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로마 군대조차 주둔 경비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고 데나리온은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교역이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폭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로마 군대에서조차도 정부에서조차도 경비를 데나리온 으로 받지 않게 되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국가는 무엇을 시도할까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로마 정부는 1929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했던 조치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재정 수입이 막히자 사치품 수입을 제한하고 귀금속 소장을 금지시켰습니다. 오직 로마 정부가 발행한 함량 미달의 데나리온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60년 갈리에누스 제위 시기에는 환전상들은 로마 은화를 거절해서 사실상 은행이 기능을 상실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화폐 순환이 멈추면서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데나리온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발행 주체인 정부조차도 이것을 세금으로 받지 않고 순수한 은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순수 은은 다시 가치 없는 데나리온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 결국 은의 함유량은 5,000분의 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제국의 몰락의 시작점으로 지목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화폐 가치 하락을 촉발해서 로마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통치자의 부패를 보여주는 징표이자 도덕적 타락의 시작점입니다. 3세기 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데나리온을 폐지하고 새로운 은화와 동화를 발행했지만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301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격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이것을 어기는 자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현대의 베네수엘라처럼 시민보호라는 선의에서 시작된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도는 선하였지만 결과까지 무조건 좋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화폐가 그 기능을 상실하자 군인들의 급여도 소금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방 공무원들이 월급 대신에 돈이 없어가지고 담배로 월급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런 걸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사실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결국 화폐 조세를 물납 조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각 지역은 자급자족적인 폐쇄 경제로 변모해 갔습니다. 5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새로운 금화인 솔리두스를 발행해서 화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 솔리두스 금화는 기존의 아우레우스 금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로마를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기게 되고 솔리두스는 동로마 제국의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마 제국의 비극적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주둔 로마군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제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귀금속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를 꺼렸고 이 때문에 화폐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어서 화폐 통화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교역이 위축되고 유통 상품이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되었고 해적들의 등장으로 상업이 쇠퇴하면서 시장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군인들에게 봉급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용병이었던 바바리안들이 로마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파괴적인 위력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물 자산 선호 현상을 초래하면서 결국 제국의 붕괴를 가지고 옵니다. 둘째, 경제의 안정 없이는 어떠한 정치 체제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미국 달러의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이 가치를 95%를 잃는데 200년이 걸렸지만 미국의 달러는 불과 50년 만에 99% 이상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나름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금과 은에 대해서 왜 그토록 중요한 자산인가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 그리고 논리적인 팩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게 금과 은을 얼마 비율로 사놔야 좋을까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얼마나 사야 하나요? 얼마나 오를까요? 대부분의 질문이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이해는 합니다만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개개인의 조건값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퉁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월급 250, 300만 원 받는 분들은 한 달에 금 한 돈도 구매하기 빠듯할 수도 있고요. 숨만 쉬어도 월 1억씩 임대료가 들어온 분은 조건값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잉여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나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단기적인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본인 자산의 해지를 위한 투자를 하시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분들은 안 들리겠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